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와 한 집에서 산다는 건 참 고독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이라는 공간이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침묵만 흐르는 긴장된 장소로 변해가곤 하죠. 큰 소리가 오가지 않아도 마음은 늘 팽팽하게 당겨진 줄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 들거나 내 힘듦을 표현했을 때 오히려 내가 뭘 어쨌는데? 라는 날카로운 반응이 돌아오면 결국 입을 닫게 됩니다. 서운함을 말해봤자 나만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중요한 건 당신이 처음부터 싸우려고 말을 꺼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쳤는지, 왜 요즘 말수가 줄었는지, 사소한 한마디에 왜 서글퍼지는지 그 속마음을 알아달라는 신호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매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감정을 말하는데 상대는 사실관계를 따지고, 나는 위로를 원하는데 상대는 해결책을 던집니다. 혹은 나도 힘들어라며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려버리죠. 만약 이 상황이 당신의 일상과 닮아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 지내면서 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인정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정말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공격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즘 외로워라고 말하면 상대의 귀에는 당신은 나를 외롭게 만드는 무능한 배우자야 라는 비난으로 들립니다. 그 말은 상처였어 라는 표현은 상대의 뇌에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판결문으로 해석되죠. 이때 인간의 뇌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작동하기 전에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먼저 경보를 울립니다. 마음속에 화재 경보기가 켜지는 셈입니다. 진짜 불이 났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일단 비상벨부터 울리니 상대는 내 말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해집니다. 핑계를 대거나 반박하거나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화제를 돌리기도 하죠. 때로는 더 큰 소리로 상대를 누르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해받고 싶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상대는 공격을 피하려고 방어벽을 더 단단히 쌓습니다. 결국 대화는 사라지고 소모적인 감정 싸움만 남게 되죠. 한 사람은 연결되고 싶어서 애쓰고 다른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거나 내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방어 모드에 돌입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정교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이 난 경보기 앞에서 논문을 읽어준다고 해서 경보가 멈추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대화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내 감정이 망가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표현하되 상대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전달하겠다로 목표를 낮추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기대치를 낮추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에너지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더는 벽을 향해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탈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더 부드럽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바뀌겠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상대가 방어의 렌즈를 끼고 있다면 모든 말은 비난으로 변색됩니다. 심지어 물 한 컵을 건네는 호의조차 돌멩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불안, 죄책감, 열등감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를 왜곡해서 밀어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투사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미안함이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으니 오히려 상대를 늘 불만이 많은 사람,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방어기제는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밖에서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던 사람이 집에서는 긴장이 풀리며 가장 원초적이고 미성숙한 방어 반응을 터뜨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편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장 안전한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날것의 감정을 함부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매번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가진 간헐적 보상의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차갑다가도 어쩌다 한번 다정한 말을 건네는 사람, 매번 회피하다가도 아주 가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강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마치 카지노의 슬롯머신처럼 언제 나올지 모르는 보상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계속 붙잡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순간이 있는가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인식하고 수정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 식탁이라도 밥에 매일 모래가 섞여 있다면 그 식탁은 두려운 공간이 됩니다. 가끔 다정하다는 사실이 평소에 내 존재를 무시하고 감정을 왜곡하는 행동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의 대화가 통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키고 서야 할 두 번째 기술은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는 대신 나의 경계선을 먼저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비난이나 왜곡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길게 붙잡고 있지 말고 짧게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이 상태로는 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말이죠. 이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입니다. 관계에서의 경계선은 단절의 벽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난간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감정과 판단력을 스스로 의심하는 자기의심의 내면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늘 내가 과장하는 거야, 예민하게 굴지 마, 난 그런 뜻 아니었어 라고 반복하면 내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보다 상대의 해석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죠. 마치 안개 낀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믿는 것처럼 관계의 왜곡을 내 결함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판결문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내가 서운하고 외롭다면 그 감정 자체는 지극히 진짜입니다. 배가 아프면 먹은 음식을 점검하듯 마음이 계속 아프다면 내 성격을 탓할 게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너무 오랫동안 위협 신호에 노출되어 지친 것입니다. 이때 유용한 세 번째 기술은 바로 대화의 객관적 기록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기억은 쉽게 왜곡됩니다. 싸움이 끝난 뒤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 내가 방금 전 상황을 너무 과장했나 싶어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죠. 길게 일기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딱 3가지만 담백하게 적어보세요. 내가 꺼낸 말, 상대가 실제로 한 말, 그리고 그에 따른 내 몸의 반응. 예를 들어 오늘 집안일이 너무 버겁다고 말했다. 상대는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응수했다. 이후 가슴이 답답해져 입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에 반복되는 패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현실감을 붙잡아두는 안전핀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라는 질문은 내려놓으세요. 대신 질문의 방향을 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만 대화가 가능한가? 어떤 주제가 나오면 방어적으로 변하는가? 나는 내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은 내 통제 밖에 있지만 내 에너지가 무의미하게 새어나가는 구멍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대화의 온도를 낮추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당장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 상대의 방어 반응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난이 돌아온다면 단호하게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는 이야기하기 힘들어. 지금은 멈추고 나중에 차분할 때 다시 하자. 이 대화법은 상대를 훈육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신경계를 대피시키기 위한 출구입니다.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침묵을 냉전의 도구가 아닌 회복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이기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지만 건강한 침묵은 다릅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요동치는 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나로 돌아오기 위한 시간입니다. 대화가 불가능한 순간에는 억지로 말을 이어가는 것보다 멈출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불이 난 집안에서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려 버티는 것보다 일단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숨을 고르는 사람이 더 현명한 법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와 편하게 산다는 건 상대를 내 입맛대로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휘둘리는 지점을 정확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소모되는 순간은 싸우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싸움이 끝난 뒤 혼자서 그 상황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그 기억이 떠올라 머릿속에서 수십 번씩 가상의 전쟁을 치르곤 하죠. 이 되새김질은 뇌가 여전히 위험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솟구치면 시야가 좁아지고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문 닫는 소리 하나, 한숨 소리 하나에도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전쟁터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마음의 주문이 있습니다. 상대의 의도는 내가 알 수 없고 내게 미친 영향은 분명하다. 상대가 일부러 상처를 주려 했는지 아닌지는 끝까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위축되었고 집이 불편해졌다면 내게 미친 영향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의도라는 안개 속에 갇혀 헤매지 말고 내가 느낀 분명한 영향에만 집중하세요. 많은 이들이 죄책감에 빠집니다. 부부라면 끝까지 품어주고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해와 흡수는 다릅니다. 이해는 상대가 왜 저런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고, 흡수는 상대의 미성숙함에서 오는 도끼질을 내 몸으로 다 받아내며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상처나 성장 배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평생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완충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이해하지는 않겠다. 이 선언은 이기적인 고집이 아니라 관계를 장기적으로 버텨내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건강한 조치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결국 끝이 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인내로 유지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내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나를 소모하지 않겠어. 내 생각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해해달라고 매달리지는 않겠어. 상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어. 이 다짐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상대의 반응으로부터 조금씩 독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대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당신이 예전처럼 깊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더 많은 통찰, 구독으로 받아보세요.